자, 이제 그 회계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배웠죠? 그래서 개괄적으로 좀 배워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부터 손익계산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 분계 물어보거나 이걸 뭐 이용해서 뭐 의사결정 하나 이런 문제 나오진 않으니까 최대한 개괄적으로 어렵지 않게 상식적으로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이제 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의 얼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1년도 얼음이 있고 이렇게 흘러가지고 영업을 하죠. 그럼 이걸 손익계산서라고 할게요. 손익계산서가 있고 상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도가 있고 그래서 1년도 손익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얼음땡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재무상태표는 얼음, 순간적으로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얼음 이렇게 했다가 녹아서 이렇게 손익을 만들고 손익계산서를 만들면서 또 손익계산서에 어떤 당기순이익이나 잉여금이 여기 재무상태표에 붙으면서 여기서 또 얼음 이렇게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회계는. 그래서 얼음땡을 제가 하면서 맨날 가르치는데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얼음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의를 한번 볼게요. 왜 얼음인지.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이니까 연말, 우리는 웬만하면 연말이니까 연말 특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로서 얼음으로서 자산,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우리 이거 자산, 부채, 자본 많이 했죠?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그래서 이 시점의 한 순간이다 보니까 그 얼음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자산, 부채, 자본이 어떤 건지 한번 봐보면은 말 그대로 내가 그 자산이 말 그대로 우리 재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걸로 미래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 그걸 이제 자산이라 그러고 부채는 내가 줄 돈이죠. 말 그대로. 자원이 제공해야 되는 거. 유출이죠. 말 그대로. 유출이 있는 거. 그걸 이제 부채라 그러고 자본은 이제 그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여기 저도 그려봤지만 여기 이렇게 자산은 부채와 자본.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를 사더라도 내 돈 반, 그다음에 은행 돈 반 이러면은 10억, 5억, 5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번에 어떠한 시점에서의 상태를 보여주니까 얼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형태를 한번 봐보면은 이렇게 계정 과목이 있어요.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개괄 보고 아래 내용 보면은 일단은 유동, 비유동을 1년 이상 기준으로 나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년 내에 갚을 의무가 있으면은 유동, 비유동, 그 다음에 1년 내에 어떤 회전이 되거나 유동화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유동자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 기준으로 일단 나눠져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한번 외우지 말고 한번 봐보면 일단 좀 무거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1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 뭐 건물, 기계장치, 뭐 무형자산 아니면 뭐 기타는 뭐 빼고 일단 투자자산 이런 건 이제 단기간에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오래 쓰는 거니까 1년 이상의 비유동으로 있는 거고 이건 말 그대로 좀 가볍잖아요. 유동화가 빨리 되고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다음에 매출 채권, 재고 자산 이런 거는 계속 구르는 느낌이 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동자산 내에 있는 거죠. 이 느낌을 이해하시면 돼요. 다 외우지 마시고 외우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것도 비슷해요. 차입금이나 사채, 장기 미지급 장기니까 말 그대로 1년 이상이고 여기도 말 그대로 사입금이지만 장기니까 그리고 사채는 이게 우리가 계속 뭘 투자하려고 그 발행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긴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비유동으로 보시고 근데 유동 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살 때 매입 채무 생기고 선수급은 수익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받은 거니까 그리고 단기 차입금은 차입금이긴 하지만 1년 내에 갚을 거. 이렇게 이제 좀 가볍게 유동화 될 수 있는 부채 같은 거,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거, 이런 거는 또 유동 부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개괄적으로 받고 아래서 하나하나 해도 보긴 할 거예요. 우리한테 느낌 잡으시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일단 현금은 말 그대로 우리 지폐 기억하시죠? 지폐 아니면 뭐 예금 뭐 이런 거. 그래서 현금과 같은 지불 수단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3개월 내 예금이어도 바로 뽑을 수 있는 우리의 요구불 예금 같은 우리 은행에 있는 그런 예금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달하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2달 뒤에 우리 적금이 깨져요. 그럼 적금 그것도 이제 현금성 3개월 내에 하는 거니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을 알아두시는 게 시험 목적상은 좋겠죠. 그리고 매출채권은 우리가 뭘 팔았을 때 받을 거. 100만 원 매출을 일으켰지만 아직 현금 회수 못 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만큼 어음이나 우리가 받을 게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수취채권이라고 하고. 그래서 외상 판매를 한 후 아직 회수를 못 한 거죠. 그리고
외상 판매를 했는데 100만 원을 팔았는데 우리 못 받을 돈이 한 20 정도 생겨요. 그럼 그때 돼서 그걸 대손 처리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손 이렇게 나온다. 어렵진 않잖아요. 쉽진 않지만 또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간단하게 나와서 막 매출 채권이 뭔지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그냥 정의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은 말 그대로 옷 같은 거죠. 옷가게라면 옷이죠. 내가 판매 목적으로 그 생산이 완료돼서 보유하고 있는 거. 그걸 이제 재고라고 하고 완성되어 있는 건 이제 제품이라고 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건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이제 원재료도 있죠. 이렇게 세 개로 기본적으로 나뉘는데 이건 뭐 제공품 이런 것도 뭐 따지고 들면 엄청 많아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니까 재고자산은 이렇게 세 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제품은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뭐 팔 때 이제 제품 만들어져 있는 거. 근데 제공품이란 거는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 요것도 재고로 치는구나. 나중에 결국 제품이 될 거니까 이제 그런 걸 배웁니다. 기타에 있는 거 보면은 성급비용, 성급금, 미수수익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현금주의였으면 발생하지 않을 계정인데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선급, 미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발생주의랑 관련이 큰 거거든요.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랑.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어떠한 성격인지 적당히 아는 게 중요하고 1번. 두 번째는 이게 발생주의 때문에 생겼다. 수익비용 대응 때문에 생겼다. 요런 개념을 이해해서 요런 개념 과목도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급이나 미수 들어가 있는 거. 그게 발생주의 때문이다. 그래서 선미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선이 들어가거나 미가 들어가는 거 앞에. 거의 예외 없을 거예요. 선미. 제가 앞글자 맨이 아닌가? 자, 한번 적을까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유동을 했으니까 비유동 1년보다 더 많이 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거워요. 1년 이상 쓰는 거니까. 투자자산 보면은 투자 목적이니까 1년 이상 또 장기 투자한 느낌으로 이제 여유자금 운용도 있고 타기업에 대해 뭐 지분 뭐 취득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1년 이상인 거 알아두시고 투자는 1년 이상 해야 된다. 그리고 토지, 건물, 기기, 장치 이거 1년 이상 쓰는 거죠. 유형자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유형자산은 말 그대로 형태도 있고 그 수명도 존재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죠. 우리가 맨날 감가상각 이렇게 일상 용어로 적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회계적인 용어죠. 그래서 유형자산이 있으면 그거의 가치의 하락분만큼 매년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똑같은데 형체만 없는 거죠. 말 그대로 그죠? 유형무형. 그래서 뭐 상표권, 뭐 특허권, 저작권 뭐 등등 얘기하는 거고 뭐 이거 똑같아요. 여기도 뭐 감가가 있으면 가치의 하락이 있으면은 감가상각이 있고 뭐 허락이 없으면 여기도 위도 똑같지만은 뭐 토지처럼 감가상각 안 할 수도 있고 뭐 가치의 하락에 또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회계적으로 이제 일상적으로는 뭐 가치 하락 제가 뭐 이렇게 썼지만 시험적으로 이렇게 알아도 엄격하게는 사실 가치 하락이랑은 뭐 사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익비용 대응이랑 더 원칙에 또 사실 더 맞는 건데 우리는 뭐 수험생이니까 그냥 가치 하락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게 감가상각을 이해하는데 또 편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정확하지 않게 넘어가긴 했는데 정확하게는 사실 수익비용 대응 때문에 수익이 발생할 때 비용을 계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우리 무슨 지금 외계어 나왔으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냥 가치 하락 때문에 반영한다. 이 정도로 넘어가고 혹시 여기 뭐 수익비용 대응 이런 거 얘기 나와도 낯설지 말라고 제가 그냥 말만 해봤어요. 간단하게 잊어버리시고 저 얘기한 건 지금 헷갈립니다. 그렇게 하면 유동부채로 왔죠. 자산, 우리의 재산, 우리 재산 한번 훑었고 이제 우리가 줄 돈을 한번 훑어야겠죠. 매입 채무는 재고 자산을 사오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생산과 관련돼서 원재료 등 재고를 구매할 때 생기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 돈이라고 했잖아요. 부채는 말 그대로. 그리고 매입 채무랑은 또 사실 좀 다른데 매입 채무랑 이제 유형 자산을 사올 때는 매입 채무라고 안 써요. 그거는 그 미지급금이라고 쓰는데 뭐 그거는 이제 나오긴 했는데 뒤에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 적혀 있긴 한데 넘어갈게요. 이걸로 헷갈릴 수도 있어. 너무 하면은 매입 채무는 이제 재고 자산 사올 때 하는 거고 미지급금 같은 경우는 유형 자산 같은 거 사올 때 하는 겁니다.
그 선수금은 우리가 선수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미리 받은 금액인데 아직 매출 인식을 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미리 어쩌면 보증금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더 쉽겠네요.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금을 받은 거. 그래서 나중에 어떤 그 매출로 만들어주고 어떤 거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게 그 선수금이라고 할 수 있고, 1년은 차입금인데 1년 기준으로 단기고 장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가는 줄돈이 있다. 그리고 선미가 있죠. 선미는 이제 요 하나하나를 본다기보다는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발생주의 때문에 생긴 거, 그거 이제 선미가 있다. 보시면은 됩니다. 그 비유등은 요것도 이제 또 무거운 거죠. 1년 이내에 장기, 말 그대로 장기니까 1년 이내겠죠. 그래서 그 1년 이내에 이제 그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보면은 이제 금융기관으로 조달한 거는 뭐 장기 차입금이고, 이제 그 일반 투자자, 금융기관을 포함한 일반 투자자로 조달한 거는 사채다. 뭐 이거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 사채는 내가 발행하는 거고, 이건 조달한 거랑 좀 다른데 또 엄격하게 들어가면은 그냥 요 정도 주체로 다르다 해도 되고, 사채는 이제 회사에서 발행한 거예요. 그리고 차입금은 내가 돈을 빌려온 거고, 그 사채는 내가 내 신용으로 발행한 거고, 그래서 좀 다르긴 한데 뭐 그런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줄돈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미지급금 얘기를 아까 쓱 넘어갔었는데, 유형자산과 같은 거 이제 비유동 자산을 외상으로 구매할 때 발생하는 의무는 이제 미지급금이죠. 장기 미지급금. 근데 뭐 장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미지급금이 단기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봐두면 되겠네요. 그럼 미지급금은 그냥 우리가 뭘 사올 때 아직 안 준 돈이죠. 한자어로.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과 부채 보면은 나머지는 자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순자산이 나오는 걸로 한 측면 이해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조달해 왔는지니까 이렇게 우리 조달한 히스토리에 따라서 이렇게 나뉠 수도 있어요. 그럼 봐보겠습니다. 자본금은 이제 최초 조달한 자금이고, 주주 입장에서 최초로 납입한 현금이나 자산의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증자를 예를 들어 여기 유상증자를 할 때가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또 깊이 가면 어려워지니까 그때 액면가까지만 자본을 인식해서, 예를 들어 액면가가 500원인 주식이었다면은 나중에 600원을 조달하더라도 500원까지만 자본금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100원은 이제 액면가를 초과하다 보니까 그 자본잉여금이라는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 뭐 이런 데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요걸 연관해서 설명해 봤네요. 그래서 너무 구별하지 마시고 일단 액면금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인식하고, 그 이상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그래서 자본잉여금이다. 그래서 요 얘기가 거의 적혀 있어요. 설례의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액면가까지만 자본금이고 그 초과는 이익잉여금. 여기 500원이라면 500원이고 여기는 100원 이렇게. 그래서 총 600원을 조달했을 때 500원은 액면가니까 자본금으로 가고, 그 초과분은 자본잉여금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요 얼음땡 할 때 아까 얼음이 있었고 땡이 있었고 얼음이 있었고 재무상태표가 있고 손익계산서 있고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요게 손익계산서가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서 얼음을 해요. 그 순간. 근데 그거를 이제 이익잉여금이라는 걸로 우리가 매개를 통해서 얼음땡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얼음땡을 매개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번 돈의 그 어떤 잉여죠, 잉여. 내가 올해 100원 벌었으면 100원만큼이 계속 누적되는 거니까 우리 상태표에. 그래서 이런 이익잉여금이 누적된다. 누적돼가지고 나중에 배당금도 주고 이걸로, 그리고 재무상태표에도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니까 너무 이렇게 복잡하니까 우리 현금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발생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다 분개를 하고 뭐 외우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 선미가 발생주의에 따라 생겼다. 요 정도만 먼저 인식하시고 요거는 크게 안 할게요. 선미. 선수금이나 뭐 성급금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미수금, 그 다음에 뭐 미지급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 발생주의와 수익비용 대응 때문에 요 선미가 생긴다. 이 정도로 인식하고 넘어갈게요.